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날 아무도 몰래 웃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때의 저는 제 인생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성공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안에 떨 만큼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크게 걱정할 일 없이 흘러가는 평범한 삶. 그게 당시의 제 인생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매달 꾸준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과 함께 움직이는 소규모 사업이었고 규모는 작았지만 거래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르지는 않았어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사무실로 출근해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하고 거래처와 통화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건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도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족이었고 힘들 때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주변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웃고 힘들 땐 서로 하소연을 나누던 사람들. 저는 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사업과 제 인생 전반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늘 그 사람과 상의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도, 자금 운용이 고민될 때도, 사업 방향을 바꿔야 할지 망설여질 때도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숫자에 강했고 말도 조리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정리해 둘게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통장도 직접 관리했고 계약서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점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일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잘 모르겠네. 이번 건은 내가 처리해줘라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문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리 수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통장 관리까지 맡기게 됐습니다. 괜히 형이 직접 하면 복잡해져요. 제가 한 번에 정리해서 보고 드릴게요라는 말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제 도장이 들어가야 할 때 그 사람은 늘 미리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설명이 지나치게 간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 괜히 의심하면 관계만 나빠지겠지. 이 정도는 믿어도 되겠지. 그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눈을 떴고 휴대폰 알람을 끄고 습관처럼 은행 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날도 별 문제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날도 똑같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해 커피를 마시고 직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래처와 통화를 하면서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는 여유롭게 하루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도 돼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낮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의 하루였습니다. 모든 게 괜찮다고 믿고 있었던 그 믿음 자체가 이미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사소한 확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무난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비교적 편안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대충 떠올리며 내일 일정이나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 몇 줄을 훑어보고 그러다 무심코 은행 앱을 눌렀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좌 잔액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한 번에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앱이 잘못 켜진 건가 싶어 뒤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화면은 같았습니다. 잔액 0원.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0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만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앱 오류일 거라고, 서버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은행 앱이 가끔 느려지거나 숫자가 잘못 표시될 때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앱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습니다. 휴대폰을 재부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전자금융사고, 보이스피싱, 해킹 피해 사례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최근 출금 내역, 이체 내역이 화면에 주르륵 떴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르는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해외 계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출금과 이체는 너무나도 정상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상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출금 시간, 이체 시간, 수취 계좌, 처리 상태 모두 정상 처리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한 건 거래 내역을 눌러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체 금액은 한 번에 빠져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몇 주에 걸쳐 조금씩 아주 치밀하게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이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지? 자책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에 제 동의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임 처리, 자동 이체, 계약 연계 출금. 서류상으로는 제가 직접 승인한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정보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는 현재 이상 거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상 거래가 아니라는 말은 곧 누군가 합법적으로 제 돈을 가져갔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출금이 다 정상이라는 건가요? 상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등록된 위임과 계약에 따라 처리된 내역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고 싶지 않은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일로 받은 거래 내역과 관련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여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서류와 기록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늘 제 옆에 있던 사람, 중요한 결정마다 함께 상의하던 사람, 제가 괜찮겠지? 라고 물을 때마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류 화면에 적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다시 떠올려도 계속 같은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 제 인생과 제 사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 제가 의심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리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모든 기록에 찍혀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류가 잘못됐거나 중간에 착오가 있었거나 제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끝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급한 일이 있어.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메시지는 전송됐습니다.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늘 전화를 잘 받던 사람이었고 특히 제 연락은 웬만하면 바로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쁜가 보다. 나중에 연락하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이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통장 잔액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직원들의 반응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 때문에 괜히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몇몇 거래처와 통화를 하면서 그 생각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통화가 짧아졌고 묘하게 말을 아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며 급하게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순간 대화가 멈추거나 조용해지는 장면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놓고 묻지는 못하고 돌려서 상황을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말을 하다 말고 흐리거나 괜히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제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 괜히 말을 아끼는 사람들, 이유 없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서 있던 자리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더 깊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보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 하나가 뚜렷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조금은 숨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자주 가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도 음악 소리도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생각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아무 사람이나 그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주칠 거라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순간 발이 굳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입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말을 걸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주쳤다고 느낀 건 저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내며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잠깐 남들 몰래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짧아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당황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와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착오였을 거라는 희망도 그 미소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바로 떠났습니다.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처럼 힘이 빠졌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미소가 떠올랐고 눈을 떠도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가만히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리치지도 따지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정리했고 서류를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괜찮다고 했던 순간들, 문제 없다고 넘겼던 장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제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게 끝까지 가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그 미소와 그 이후에 밀려온 확신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정리하면 되지라며 미뤄두었던 것들, 어차피 문제없겠지라고 넘겼던 서류들이 그 안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감정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확실한 건 종이 위에 적힌 사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서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부터 펼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봤다고 생각했던 문서들이었지만 그날은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훑어보고 중요한 부분만 체크했던 문서들이었습니다. 위임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 제 주소, 그리고 제 서명과 제 도장.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직접 동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장 기록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출금 시점, 이체 시간, 금액. 처음에는 흩어져 있던 숫자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했습니다. 문자 내역도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대화들. 이건 제가 처리해 둘게요. 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제가 대신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장들이 그날따라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배려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지금은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문서에는 제 서명과 제 도장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게 완벽히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류를 볼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도대체 어느 시점부터 준비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 의심 없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던 순간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서류를 계속 넘기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거래처 이름일 수도 있고 중간 관리자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같은 이름이 여러 문서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한쪽 구석, 위임 처리 항목, 자금 이동 관련 서류. 저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이름 역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두 번 얼굴을 본 적은 있었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조금 더 맞춰졌습니다. 혼자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서류, 여러 단계를 거친 자금 이동, 완벽하게 맞물린 계약 구조. 이건 한 사람이 만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 책상 위에 쌓아두었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그 서류 더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록은 결국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제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서류와 기록의 중심에는 분명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퍼즐을 맞추다 보니 그 사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매끄럽고 너무 완벽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늘어놓고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익숙했던 이름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제가 가장 오래 믿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제 편이라 말했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늘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습니다. 그 말들이 그때는 조언처럼 들렸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니 방향을 정해주는 유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떠올리며 문자 내역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날짜와 상황을 겹쳐보자 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 사람은 유독 조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많았고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이거 늦어지면 다 틀어집니다. 이미 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괜히 의심해서 손해보지 마세요. 그 말들이 지금 와서는 하나의 역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사람은 조금 다른 유형이었습니다. 늘 중립을 지키던 사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둘이 알아서 한 일 아닐까요? 괜히 끼어들면 피곤해집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택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개입하지 않기로, 그리고 끝까지 모른 척하기로. 방관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고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주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웃으며 안부를 묻던 얼굴들,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가던 사람들. 그중 몇몇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제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제 손을 떠날 거라는 걸, 그 사실을 떠올리자 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전부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잃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고 있었고, 관계를 잃고 있었고, 제가 믿고 있던 세계를 한꺼번에 잃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도 답장은 늦어졌고,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선은 그어져 있었고 저는 그 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였고 물건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함께였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러 사람의 선택이 쌓여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는 계획했고, 누군가는 도왔고, 누군가는 알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웃는 얼굴을 믿지 않게 됐고, 친절한 말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게 됐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완벽하게 속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집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조차 의미 없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숫자는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 답은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지웠고 다시 쓰다 또 지웠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도 약속도 이제는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연락은 하나둘 끊겼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연락이 와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지도 않은 채 그저 무게만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생각이 조금 느려졌고 그만큼 덜 아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에 내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은 무섭기보다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았는지, 왜 서류를 넘기며 대충 훑어봤는지, 왜 모두가 괜찮다 할 때 혼자만의 불안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는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왜 질문하지 않았는지, 왜 그 말을, 그 사람의 눈빛을, 그 분위기를, 그 상황을 그대로 믿어버렸는지. 질문은 늘어났고 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과거를 떠올리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그때의 장면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파편처럼 튀어나왔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서명하던 손,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이던 제 모습. 그 모든 장면의 공통점은 제가 너무 쉽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순진했다고, 세상을 몰랐다고, 그래서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더 빠르고 더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신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이미 바닥이었고, 자존심도 어느새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아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멈췄습니다. 불안도, 후회도, 분노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낼 건가? 누군가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모든 일이 운이 없었다는 말로 정리되고 어리석었다는 이유로만 남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건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무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정말로 제가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속았다는 사실이 저를 패배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저를 패배자로 만든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정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당장 무엇을 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걸 남 탓, 운 탓으로 끝내지는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거창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고 사람도 없었으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울분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사기 같다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법 조항은 낯설었고 용어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씩 정해놓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판례를 읽고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때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기록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처음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서류는 그저 종이였고 기록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스럽다고 넘겼던 문장, 괜히 급하게 서명을 요구했던 날, 질문을 하면 말을 돌리던 순간들.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모아놓으니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조금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날짜, 상황, 대화 내용, 그때의 제 반응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며칠 만에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연락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으니까요. 아마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더라, 별일 없을 거다, 결국 아무것도 못할 거다. 그 생각이 오히려 저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멀리했고 지인들과의 접촉도 줄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누가 착했고 누가 나빴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2번, 3번 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고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웃음도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같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저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상대는 괜히 말을 늘렸고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대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연락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록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상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함. 아직 끝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판이 조금씩 뒤집히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도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졌고 불필요한 설명이 늘어났습니다. 괜히 농담을 섞다가도 혼자 웃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굳이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알아차린 기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상대가 불안해질수록, 제가 침착할수록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는 척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시간을 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상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주변에서도 조금씩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나열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분위기에 민감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가만히 있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판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상대의 주변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웃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고, 항상 편을 들어주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요즘 좀 예민해 보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인 계기는 작은 실수였습니다. 상대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괜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그거는 다들 그렇게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 말 속에는 제가 묻지 않은 정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그날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며 중요한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자발적 인정으로 해석 가능. 그 이후부터 상대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짓이 많아졌습니다. 말을 마치고 나면 제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눈치를 보던 사람이 이제는 제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느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먼저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옳았는지보다 누가 이길 것 같은지를 먼저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책임, 정리된 기록, 날짜와 서명이 남은 증거들 모두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뿐이었습니다. 정면으로 인정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하다가 모든 걸 잃을 것인지. 그 선택을 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장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통의 연락과 짧은 만남, 그리고 이미 정리된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여유도, 중간에 보이던 억지 미소도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은 짧아졌고 시선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상대는 여전히 모든 걸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인 표현으로,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말들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분명했고 더 밀어붙일 여지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통장을 비웠던 그 액수 그대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이미 저는 다른 것을 되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을 믿게 됐고, 가까운 사람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의 근거를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결정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나눌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결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책임도 대신 져주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일이 끝난 날 혼자 집에 돌아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기분이 아니라 묘하게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던 날은 분명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공포와 허탈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제가 완전히 달라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훨씬 느리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서류를 확인했고 기록을 남겼고 모든 선택에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과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은 그때가 아니면 절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남기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한 번쯤 멈춰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처럼 너무 쉽게 믿고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돈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